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이 합의점을 찾기까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경제 피해를 입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풀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사회연대포럼 정영권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당정이 내년 설 연휴 전에 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명칭은 긴급피해지원금 이렇게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전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즉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지들을 많이 표현한 것 같고요. 예. 사실 근데 2차도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2차 지원금도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패키지가 원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네네. 그래서 경기부양책보다는 재난으로 타격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14조에서 7조로 갔다가 지금 4조에서 5조 정도로 하니까 지금 반씩 좀 줄어들고 그렇네요.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대상을 정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가장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지금 거리두기 강화 연장 여부도 지금 아직 우리가 모르겠고 그렇죠. 코로나 확산이 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해액이 지금 추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 재난지원금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인지 좀 의문시되는 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2차 재난지원금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이제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이제 긍정적 영향을 줬을까 아니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좀 되살리는 효과를 냈을까를 봤을 때 사실 10월 달에는 소비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된 단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주고 그리고 2차보다 현재 예상대로는 규모도 작을 것 같고 거리두기도 강화됐고 이러면 과연 이게 3차 지원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1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가구별로 100만 원씩 해가지고 다 지급을 했는데 그렇죠. 2차 때는 이제 선별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에서 20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에서 150만 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패키지를 지원했었는데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소비 진작. 경제 회복 소비 진작이 목적이었으면 2차는 좀 이제 피해 당사자들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이제 3차 지원금의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도 네. 사실은 1차 지원금 같은 경우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서 이제 기본소득적인 측면 그리고 보편성을 확보해서 다 같이 지원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데 2차나 3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당연히 대상이 줄어들고 이름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사실은 지원금이라는 이름 쓰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 업종, 노래방, PC방 이런 거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영업을 못하게 네. 개인 경제활동을 막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피해 보상금이나 구제금이나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좀 네이밍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곤혹스러운 측면을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긴급 피해 지원금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지난번 2차 때 지원했던 것보다 금액도 작고 규모는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지만 금액은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런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게 이런 구조이죠. 그런데 이제 경기 회복 측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능을 갖다 확인하기 어렵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전 국민들이 여전히 기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정 네, 대표님은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효과에 사실 대해서.
그 지금 1차 때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계속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상황은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고 네. 그 지금 현재 그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은 사실 1차 긴급재난지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긴급재난지원 이슈가 돌발적으로 나오게 됐고 예. 그런 논의 과정인데요. 저는 이번에는 정말 좀 그 3차 지원을 할 거라면 대폭 좀 확대를 해서 보편적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세요? 보편 지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우리가 1차 때와 2차 때 어떻게 보면 보편 지급의 효과와 그리고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 위주로 지원했던 그 선별 지급의 효과를 우리가 그동안에 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결과들을 고려해 보면 이번 3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한번 추진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 피해 업종이라든지 그 소수의 어떤 그 집중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같이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4조든 2조든 1조든 국민의 혈세가 모인 자금을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결과를 좀 예측을 하고 써야지 이게 뭐 헛돈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3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도 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의문심되는 점이 있는데 고문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연구원에서 지난 초창기 1월부터 4월까지의 그 경제적인 전반적인 이 영향에 대해서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꽤 잘했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산업 생산성 같으면 OECD 평균이 한 20% 마이너스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5.7%밖에 안 했고요. 소비 판매도 OECD 평균이 한 2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이너스 2%. 근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는데 OECD 평균이 17%인데 우리나라는 33.4%가 이게 주류입니다. 부정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부정적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더 한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1차, 2차를 했기 때문에 거기 나온 결과를 갖고서 이번 3차를 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소비 판매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뭐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심리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그렇죠. 사실 아까 우리 최현수 의원께서 말한 것처럼 일단 보편적으로 해서 심리를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경제에는 이 뭐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아시겠지만 뭐 2분기에 민간 소비는 1.4% 정도가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저는 뭐 1차, 2차를 뭐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봤을 때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심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을 때 사실 정부의 이전 소득 갖고는 이 위기 넘어가기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민간이 다시 근로소득을 뭐 창출할 수 있고 민간의 시스템에 돌 수 있는 부분들로 가져야 되는 부분들로 재원지원금이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1, 2차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없이 3차 지원금이 뭐 여의도에서부터 나왔다는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이게 과연 소비로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편적 지급을 했을 때. 뭐 가계 저축률도 지금 상당히 높다고 하고 뭐 5만 원권 찾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돈이 유통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줘서 이걸 과연 쓸까?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로 주면은 쓰지 않겠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이제 뭐 일단은 심리를 살릴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외국과 달리 우리가 심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질본에서 사실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고 국민들이 거기에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동이 대단히 위축돼 있고 개인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나는 것과 관련해서 심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 효과도 이미 뭐 1차 이후에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전히 국민들이 이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백신이 나온다 하지만 언제 나올지 또 언제 그렇죠. 접종이 돼가지고 살아날지와 관련해서 대단히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불안감이 결국 이제 국민들이 소비를 지갑을 열기보다는 저축률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이고 뭐 돈을 기준으로 하면 화폐 유통 속도도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63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2월 달 대비해서 7월 달까지 풀린 돈이 시중에 풀린 돈이 140조고요. 9월 달 기준으로 하면 178조 정도 풀렸는데 거꾸로 뭐 7월 기준으로 하면 한 63조 정도가 거꾸로 뭐 절반에 가까운 돈이 저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도 제대로 지금 이제 돈이 지금 소비가 안 되는 이런 구조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린 돈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의 자산시장의 활성화를 하고 실물로 안 넘어오고 있고 화폐 유통 속도는 떨어지고 또 불안하신 분은 저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대단히 이제 지금 얼어붙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걸 갖다 어떻게 이제 돌파해 나갈 것인가 관련된 부분인데 여전히 이걸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좀 보편적인 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곤혹스러운 측면은 지금 500명, 뭐 400명, 500명 잘못되면 600명 이상 확진자를 개설하는데 정부가 이 국면에서 돈 전부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가지고 다 썰어 가라 하면 썰어 갈 것인지와 관련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딪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못하리라 보고 있는데 지급 시기가 이제 내년 내년 2월이 이제 설이고 설 전에 지급하겠다는 측면 봤을 때 좀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서 12월을 넘긴다고 보면 1월에 지급하는 부분들은 좀 보편적으로 첫 번째는 해가지고 심리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쉬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살아나서 숨 좀 쉴만한데 다시 닫아버렸거든요. 지금 뭐 식당도 9시 이후에 안 되고 있고 뭐 당구장이라든지 뭐 노래방 이런 건 아예 금지돼 있고 다 이런 부분들 9시까지 하라고 이러니까 정말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별적으로 소상공인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와 관련해서는 선별적 지급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급도 같이 해야 된다. 내년 예산이 뭐 아마 560조 언저리에서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안대로 하더라도 한 21조, 22조 정도 수준이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이니까 다른 데 어디 쓰는 것보다는 심리를 살리고 그다음에 지금 힘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PC방이라든지 하는 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터널을 넘기려 하면은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지금 당정은 일단 선별 지급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희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보편 지급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도 아마 가장 공감을 하시는 부분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된다에 대해서는 아마 뭐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미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이게 자영업자들한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는데 그게 이제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식으로 이제 나갔잖아요. 근데 신청 인원 대비 지급률이 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 정도 되는 분들은 아직도 못 받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40만 명 정도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절차가 복잡한 건가요? 뭐 실질적으로 이 선별 지원이 가지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 이후에 그 어떤 2차나 3차 이어지는 긴급재난지원에 대비해서 이런 뭐 우리가 확실하게 피해 그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득이 급감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2차 재난지원금에서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있었던 이후에 지금 정부는 뭐 소득이나 매출 파악에 대한 부분들 개선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그 전에 그런 준비라든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소득이나 매출의 변동을 반영하고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선별의 어떤 제도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또 그 신청을 받고 지급하기까지 걸리는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또 이후에 뭐 그 잘못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산정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할 때도
다시 이제 선별적인 방식으로 너무 제한된 예산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뭐 불가피하게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분들에게 또 한 번 지급하는 형태밖에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그 2차 때도 그 받지 못했던 분들의 불만이라든지 또 전체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1차 긴급 재난 지원 때 우리가 국민들이 가졌던 전반적인 그 소비에 대한 활성화 부분의 효과라든지 기대 심리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선별 지원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앞으로 어떤 그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서둘러서 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도 뭐 선별이냐 보편이냐 가지고 시간을 막 네. 허비를 하고 네. 결정이 되고 나서도 지급까지 또 시간이 걸리면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사실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인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면 이제 2차 지원했던 그 데이터를 갖고서 할 텐데, 네네. 자 그러면 액수로 따져 보시면요, 자 2차 때는 7조 8천억, 8조 그렇죠. 정도 했어요. 예산이 이번엔 들어갔죠. 그러면 재난지원금 순수하게만 3조 9천, 뭐 3조 6천에서 3조 9천에서 4조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똑같은 풀에서 뽑는다면 수혜 대상을 절반으로 줄이던가, 그렇죠. 아니면 액수를 지원액을 줄이든지. 전반으로 줄이던가. 그래서 이거에는 배제되는 국민의 이 참 불만은 어떻게 이거를 다스릴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진짜로 많이 주다가 조금씩 주다가 뭐 나중에 많이 주면 그 효과는 큰데 처음에 100원 줬다가 그 다음 줄 때 50원 주면은 그거는 불만이 불만이거든요. 있죠. 따라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정현건 위원장께서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요. 선별이냐 뭐 보편이냐. 보편적이냐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 사치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1차 때 보편하고 2차 때 선별했으면 3차는 석자 이거예요. 보편적으로 주되 필요한 데는 필요하신 타겟형으로 또 분들한테 더 가야 지급을 되는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다른 프레임에서 봐야 되는데 2차 때 이 선별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고 불공정했어요. 그 해가 아니고 그 전해에 4억 매출이 안 되신 분들이 대상이 됐고. 그렇죠. 코로나19는 올해부터 시작이 그럼 됐는데. 오래됐는데 네. 거기다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담배 매출이 굉장히 많은데 담배 매출이 뭐 80%가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세금 낸 거 갖고서 매출이 올라가서 빠지는 분들.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이라 그랬는데도 이 특고가 특별 고용 형태의 근무를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한 250만 명 되는데 대상은 7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사실 확인서, 근무 사실 확인서, 그다음에 휴직 사실 확인서 떼야 되는데 특별 고용 되신 분이 그거 뗄 수가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지원 내용에 또 대출 지원도 포함이 돼 있었고 등등. 네. 지금 1차, 2차만 잘 우리가 성찰하고 다시 반성을 하고 다시 본다면은 분명히 답은 나왔습니다. 보편과 선별이 합쳐진 부분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찔끔찔끔씩 자꾸만 재정만 낭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뭐 1월달, 2월달에 이보다 더 큰 코로나 피해나 재확산이 상황이. 일어난다면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부당한 거래라는 영화의 대사에 나오잖아요. 선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거보다 더 복잡한 부분들로 가면은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준 뭐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1차, 2차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예산에 지금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본 예산에도 못 들어가요, 사실은요. 재난지원금은 항목이 없습니다, 본 예산에. 그건 추경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긴급한 재난이 왔을 때 하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야 간에 뭐 좋은 의지로 지금 얘기는 하고 계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행할 경우에 이거 뭐 2차 때보다 더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소상공인은 급한데 이건 그럼요. 또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때 보편적 지급을 그대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 국민 1인당 30만 원씩 20에서 30만 원 지급하는 분 계신데 사실은 1차에 뭐 받아보고 사실은 뭐 다들 그래서 여론조사해도 한 뭐 56%, 57%가 다 지급하라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가구당
100만 원 또는 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말았다. 그러면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개월 가까이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분들은 30만 원 받아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소비가 어느 정도 진전된다는 보장도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이런 구조이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진척시키기도 어려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별적으로 새희망 자금으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요청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희망 자금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에서 특별히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존해야 되니까 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다음에 정말 정부가 경기 진작을 생각했다 하면은 좀 재정 좀 써야죠. 지금 국민들 뭐 슈퍼 재정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저게 나하고 무슨 관련일까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렇죠. 현실인데 그렇다면 정말 그 중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20몇 조 정도 투입해가지고 국민들 손에 잡히게끔 해주는 것이 차라리 재정이 있고 납세를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우리가 세금 내고 어려울 때 대도를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소상공인들에서 적극적으로 그 규모 있게 좀 지원하고 그 효과들이 뭐 하반기에는 살아나면 경기가 살아나면 또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또 이제 전체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번에 못 잡으면 특히 또 올 한 해 이제 추경을 4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재정 당국에 대해서 신뢰가 다 떨어졌어요. 사시사철 추경하는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 추세로 가면은 사시사철 4번 해야 될지도 모르는 추경의 이런 상시화를 상황입니다. 부르겠네요. 당장 2월 달에 하려면 지금 우리 최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못 잡히면 추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해가지고 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이런 조건이니까 미리 예측해서 이 정도 규모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재난지원금으로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이 정도 예산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넣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4조로 되겠냐? 지금 1차 때 14조 3천억 원, 2차 때 7조 8천억 원에서 1, 2차가 한 22조 원 정도 규모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고작 4조란 돈이 굉장히 크죠,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소상공인들이 4조란 돈을 지급을 받았을 때 그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는 데는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2차 때 일시적으로 그 감염이 확산되던 그 시점에서 우리가 선별적인 지급을 선택을 했고요. 그때도 사실은 7조 이상 되는 네. 그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또 내년 초로 가서는 오히려 위기에서 기회로 반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받고 또 이렇게 영업을 잘 하지 못하시는 업종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보편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 때 시행했던 방식으로 신속하게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지급을 하고 또 그것과 동시에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네.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쩌면 그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을 마중물로 해서 본격적으로 경기라든지 국민들의 심리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예산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지만 이 형식보다는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앞으로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좀 정치권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더 큰 폭탄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들에게 지금 금융 지원된 금액이 네. 250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규 대책하고 만기 연장이 내년 6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00조 이상이 내년 6월이면 돌아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우리 금융위기 다른 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게도 부도나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끌어주고 있거든요. 만기 연장해주고 대출 유예해주고 뭐 이러니까. 근데 내년 6월 달에 250조, 그러니까 250조에 200조가 돌아 들어오는 건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져야 될 부분이 자, 국가가 빚을 지고 국민이 은행에 이자를 내는 대신 우리 세금으로 천천히 내게 한다. 이 큰 비전 하우스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장기적인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찔끔 4조, 뭐 찔끔 7조, 550조, 거의 600조에 가까운 예산을 이제 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거에 소위 말하는 GDP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공헌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1조를 쓰더라도 뭐 6천억밖에 뭐 이득이 안 된다 그랬는데 6천억도 3년간 누적이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0.2에서 0.3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이번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 사실은 3차 재난지원금을 4조 정도 보는 거는 정부가 경기 예측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정부 특히 이제 재정당국은 돈 쓰기 싫어하고 뭐 국가 채무 관리해야 되고 네, 이러다 뭐 보니까 건전성 이제 얘기하죠. 건전성 때문에 뭐 재정당국 그렇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확하게 여당으로서 이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관련해서 대단히 우려가 있는데요. 올해 뭐 비교적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뭐 경제가 선방했다고 나왔지만 하죠. 뭐 선방했다 이야기하고 예. 있고 내년도 대체로 이제 경기를 갖다 진단하는 뭐 연구소들이 전부 다 뭐 3% 정도는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대단히 안해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이 어떤 방식이냐 V자나 U자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토론했지만 K자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꺼졌다가 되돌아 올라오는데 되는 쪽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LG화학 이런 되는 쪽 큰 게 대기업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부자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회복이 되죠. 근데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 특수고용 노동자, 임시직, 일용직 이쪽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쪽과 관련해서 수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체 3% 정도를 성장하니까 괜찮겠다 생각해서 뭐 4조 정도 풀어가지고 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밑에는 지금 완전히 얼음이거든요. 그렇죠. 죽기 일보 직전이라면 합니다.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은 적자가 소상공인들은 적자가 계속될 거 아닙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재료 사가지고 또다시 그걸 지금 영을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안이하게 봐가지고 전체 지수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3% 된다 해가지고 정말 똑같이 3%가 전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나 괜찮은 데는 잘 나가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컨택트 하고 있는 업종들 중소영세자영업 도소매 숙박업 이런 데는 지금 여행업 항공업 이런 데는 다 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마련해가 이쪽을 살려야지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가고 그래서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 3%씩 딱 경제연구소가 예측하고 뭐 OECD도 예측하니까 우리 경제 진짜 사라지겠습니까? 조금만 지원해도 되겠구나. 이 정도면은 소위 말해서 반등하다가도 더블딥을 그린 과거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4조 원에 대한 뭐 얘기도 있지만 4조 원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를 두고도 여야가 지금 계속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야권에서는 일단 한국판 뉴딜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재난지원금 쪽으로 좀 돌려보자라고 입장인 반면에 여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예산 자체를 좀 순증하자, 한 2조 원 정도 늘리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리고 절대 뉴딜 사업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야당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시작됐죠. 그때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 제안을 먼저 했던 부분의 순수성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국면에 비해서 긴급재난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다가왔고 그 상황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정치적인 의미를 붙여가지고 뉴딜 예산을 삭감하는 걸 전제로 이렇게 그 붙였던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예산 중에서 우리가 물론 그 예산 확대라든지 예산 중에서도 적절성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들이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뉴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뭐 160조라고 하는 예산을 뜯어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분야들, 특히 이제 사회 안전망 강화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분야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내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삭감하는 걸 전제로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점상 이미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그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예산별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좀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편적인 지급과 또 피해 업종이나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급을 이제 같이 결합시켜서 진행하고자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예산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국채 발행을 통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 국채 발행 이야기를 하면 뭐 후세대의 그 빚을 떠넘기는 물려준다거나 거다라는 얘기를 뭐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의 상황은 국가 말고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국가가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국채 발행에 대해서 올해도 내내 그랬지만 이후에 코로나가 해결될 때까지는 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완화시켜서 생각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님 어떠세요? 네, 저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요? 뭐 지금 이렇게 이제 재원 마련 방법은 두 가지죠. 세금을 걷든가. 세금은 단기적으로 부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건 또 장기적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국채 발행으로 GDP가 한 0.1, 0.2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5년 후에는 그게 부채율이 한 1%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국민 채권 들어보셨죠? 네네. 일명 신세돈 채권. 예, 우리 신세동 교수가 굉장히 주장을 하시는데 네. 지금 유동성이 1,400조가 있어요. 그 국민 채권으로 만들 수 있는 유동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이자율 5에서 6% 한번 줘보십시오. 그런 거 다 몰려오면 그것을 기본으로 자산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나라에서 분명히 그거 있습니다. 나라가 빚을 져서 하는 거 훨씬 좋습니다만은 지금 유동성을 잡고 이러는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들이 뭐 자율적으로 국민 채권이라는 이름 아래 전체 펀드를 만드는 거하고 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한 혜택적인 이자율을 준다 그러면 기금이 마련해지거든요. 아니 1,000조 정도가 뭐 지금 다는 안 들었지만 그래 500조라도 들어온다면 그것이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이런 극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채권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몇 번이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안을 드렸는데 눈을 조금만 돌려보시면은 진짜로 이제는 뭐 K 방역이 아니라 K 파이낸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홍남기 부총리 지금 바쁘시니까 뭐 이런 거 생각을 못 하시면 우리 정인권 위원장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다 해서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새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예, 저는 뭐 사실은 이제 기금을 뭐 금리 5, 6% 하는데 지금 정책 금리가 0.5인데 기금 금리 뭐 5, 6%를 누가 내겠습니까? 그래서 뭐 용이하지 못한 부분은 저는 있는데 논의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경제 위기가 오고 가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재정의 역할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단순한 경제 논리로 쳐다볼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정부의 재정이나 예산을 바라볼 때 정치 경제학 측면에서 좀 쳐다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뭐 국가 부채가 45%지만 국가 부채가 당장 50% 올라간다 해서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거 이제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을 야당에서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거 재원마련과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또 이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여전히 야당은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뭐 국가 부채가 조금 더 늘어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국가 부채의 문제보다는 당장에 발등이 불어들었는데요. 아버지가 어려워가지고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당장 자식이 빚 좀 갚더라도 빚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집안이 살아서 끌어가고 자식도 살고 아버지도 살 수 있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고민인 것이고, 그렇다고 빚이 완전히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뭐 나라에 비해서도 그죠 빚이 많은 네. 이런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야당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했으면 통크게 해서 적자 국제가 되더라도 좀 뭐 단기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보존할 것이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논의만 하면은 충분히 적당하게
국민이 그걸 받았을 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야 이거 받아가지고 빨리 일을 이렇게 가지고 그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게끔 이렇게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금 접근해야 되는데 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칭찬 조금 받다가 도로 까먹는 이런 구조로 가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말만 해놓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구조들 동의되기 어렵죠. 네. 사실 우리 경제에는요 뉴딜 정책처럼 정부가 소비하는 게 훨씬 더 경제 부양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전 소득만 갖고 가면 0.2 정도의 승수가 있는데 소비를 가면 0.8, 0.9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대안을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뭐 정책에 지금 뭐 허점들이 많습니다만 비난이 아니라 가장 강렬한 비난은 대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야당 의원들 앉아갖고 아이고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은데 좀 뭐 대안을 내놓으시면서 해야지 이거 극렬하게 싸워봐야 오롯이 그 피해는 다 우리 자영업자,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마 뭐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여야가 갈등하고 마찰하고 대립하느라고 예산안 결정 처리 시한이 또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 걱정을 하세요.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한 5년 정도는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항상 늦어졌거든요. 이걸 넘기는 게 뭐 일상화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겨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넘기면 물론 여당에서는 얘기합니다. 12월 2일까지는 처리 완료하겠다. 그건 말인 거죠. 진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넘겨지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결국은 또 신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 예산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거를 무리하게 예산으로 다 반영할 때까지 그러면 이 논의를 계속 할 거냐. 네.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논의를 또 별도로 병행을 해서 전체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의 어떤 규모나 방식들을 빨리 결정을 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신속하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 긴급재난지원 때 사실은 3월, 4월 달에 그 선별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신속한 지원이라든지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심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전국민 지원이라는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지원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처리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그 어떻게 보면 예산에 넣을 부분이 어느 정도의 부분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국채 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고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논의를 하되 국민들 입장에서 좀 충분한 그 의견들이라든지 방법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속하게 될지가 좀 의문이지 않을까요? 뭐 국회는 이제 그 사실은 뭐 6년 연속 이렇게 시간을 어겼다는데 과거에 우리 기억 보면은 거의 12월 말까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여야가 싸워가지고 뭐 그 예산 통과 그걸 가지고 이제 야당이 물고 늘어지면서 여당을 괴롭히고 이랬었는데 네. 최근에는 거의 12월 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수준이었습니다. 넘어가는 게 그래서 뭐 이번에도 처리와 관련해서 걱정 없고 특히 이제 의회라는 것이 그 더불어민주당 176석을 네, 가지고 있기 뭐 때문에 슈퍼여당이라고 하죠. 여당의 의원총회가 국회 본회의이기 때문에 통과 시점과 관련한 부분은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네. 내년에 자 예산이 이렇게 통과됐는데 내년에 국민들 보기에 이 정도 지원해가지고 가겠습니다. 크게 이것과 관련해서 합의할 수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회를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거의 논의가 되고 동의가 된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본예산대로 또 뭐 내년에 추경이 이 정도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 어느 정도 추가시켜 놓고 논의는 12월 중에 이어가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갖다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3차잖아요. 3차. 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재난지원금을 올해만 지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로 지적되는 게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기준과 원칙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소모적인 논쟁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재난이라는 게 어떤 규칙성을 갖고 오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면은 진짜 이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별이냐 보편적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기본소득 얘기도 분명히 이제 향후에 뭐 대선이나 또 보궐선거 때 굉장히 화제가 될 텐데 여기에 일단 정부가 어떤 기둥으로서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면서 진짜 정치적인 손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재난지원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야당도 이제 뭐 굉장히 좋은 대안을 얘기하지만 사실 여당도 자기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재난지원금 뭐 여당이 하는 검찰 개혁보다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뭐 공감하시죠? 네,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K 방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좀 세밀한 기준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새로 만들었고 이번에 그런 것들을 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긴급재난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1차 때 굉장히 치열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보편적으로 해야 될지, 선별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를 거쳐서 1차와 2차의 보편과 선별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기준을 K-방역처럼 그 K-방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든가 아니면 감염병 확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재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감염병 전문가분들 말씀으로는 이제 새로운 감염병이 다가오는 주기가 훨씬 더 짧아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또 감염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재난의 상황들을 네.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긴급 재난 지원이라는 형식을 꼭 기본소득과 연계시켜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상시적으로 사회 안전망으로서 어떤 보편적인 소득 보장을 의미한다면 이 긴급재난지원은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지원할지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칙과 방식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1차 긴급재난지원 때부터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예. 보편 지급 후에 과세 체계를 통해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좀 제도화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의가 1차 지급 때, 빨리 2차 하고. 때 네.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은 기존의 우리 정책의 틀이나 법적인 틀에서 이런 방식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었는데 보편 지급을 한 이후에 과세 체계를 통해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은 지금 논의가 되는 재정 문제라든지 또 뭐 고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지원을 좀 더 많이 받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정치권이나 또는 정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신속하게 지급이 돼야 되고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정확하게 지급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국회에서는 말이 많은 게 국회 부대의견이라고 있더라고요. 561건이 달렸다고 하는데 이게 뭐 쪽지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준다 그래서 뭐 문자 예산, SNS 예산, 뭐 카톡 예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핵심은 그겁니다.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뭐 지역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선심성 예산을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 쪽지로 이렇게 부탁하는 데서 유래가 됐대요. 근데 이걸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과거에는 쪽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뭐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는 또 예산 소위에 들어가 있는 네. 사람들한테 이제 건네고. 전달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하고. 근데 이제 국민들이 하도 지켜보고 언론들이 많이 지적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본회의 예산 전체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또는 상임위에서 안 올라온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쪽지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다. 이렇게는 돼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뭐 곳곳에서
이런 부가 예산들 네,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실들 국회의원들이 그래놓고는 또 이제 지역구에서 이런 거 쪽지 예산으로 따냈다고 오히려 본인이 강구하고 그렇죠. 그거 욕 먹으면 지역구에서는 큰일 했다 하고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제대로 질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쪽지 예산 전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말 코로나가 이제 10개월을 넘어가고 올해 12월이 이제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 재난 사항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어 놨는가?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데 지금 현재 국회라든지 하는 걸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정도의 상황이다. 예. 아까 말한 대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관련된 매뉴얼들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장 전 국민 소득 파악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려 해도 전 국민 소득 파악이 돼야 되고요. 현재도 여전히 뭐 통계청에 그냥 그 랜덤 샘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데 AI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만큼 IT가 발달한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접근의 여지는 어떤지 또 그것이 개인의 뭐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청문회도 하고 좀 준비해 가지고 실제로 다음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는 훨씬 더 극복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과 원칙은 고사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자세도 아직 덜 돼 있는 이런 부분들 여전히 짬짬이 예산이나 올리고 있고 그런데 뭐 짬짬이 예산이 규모가 정의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난지원금 뭐 이런 규모는 안 되겠지만 네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 의혹을 이제는 좀 불식시킬 때도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쪽지 예산 들어오면 실명으로 그걸 공개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죠. 이거는 또 바로 어떤 정상적인 루트를 안 하는 거고 돌아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뭐 20대에서 21대 넘어가 21대 맨 첫 해 예산은요 이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성과를 지금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니 이거야말로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이거 발의를 해야죠. 쪽지 예산 방지법 및 실명 공개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고쳐져 가는 게 사실 우리 뭐 검찰 개혁 지금 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의도 개혁이 훨씬 더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예산이라는 건 국가의 가치관과 그의 정책 운영 방향을 정하는 어마무시하게 좀 중요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저는 뭐 굳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영업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결정이 나서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정영권 대표, 최현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